안녕하세요. 이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미국 세금, 그중에서도 국제금융활동이나 국내 저축 전략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에서 핵심만, 또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그런 팁들만 쏙쏙 뽑아서요. 미국 세금 혜택의 주요 내용들을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해외 소득 문제부터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대출 규정,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저축계좌 HSA의 놀라운 혜택까지, 이 HSA 부분은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미국 소득세 2025년 기준으로 10%에서 37%까지 7단계 누진세율이죠. 그리고 표준공제는 독신이면 15,000달러, 부부가 공동신고하면 3만 달러. 여기까진 다들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FICA 세금, 사회보장세 6.2%랑 메디케어세 1.45%. 사회보장세는 2025년에 소득 상한이 17만 6,100달러까지 있고요. 메디케어세는 상한이 없죠. 고소득자는 또 추가로 0.9%가 붙고요. 자영업자는 이걸 합쳐서 15.3%를 내는 거고요. 이 FICA 세금,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잠시 후에 얘기할 HSA가 이 세금까지 아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주 특별하죠. 아, 그렇군요. 소득세 말고도 부담이 꽤 큰데 이게 또 HSA랑 연결된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야 할 텐데 자료 보니까 해외 근로소득공제 FEIE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FIED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13만 달러까지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법상 거주지 테스트라든가 실제 체류 기간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TC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FTI랑 FTC. 복잡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자료를 봐도 그냥 세율만 볼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죠. 단순히 세율 비교는 아니고요. FTC는 외국에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이에요. 보통 세율이 낮은 나라에 계시면 FIE가 유리할 수 있고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라면 FTC가 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FTC는 이자나 배당 같은 근로 외의 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자영업세 부담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FIE는 딱 근로소득에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 FIE를 한번 선택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5년 동안 다시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세금 좀 아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렵군요. 신중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요. IRS가 이런 걸 그냥 안 본다고요? 네, 그냥 안 보죠. IRS 섹션 7872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IRS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 귀속 이자, 영어로는 imputed interest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자를 안 주고 받았어도 마치 시장금리, 그러니까 연방적용 이자율, AFR로 거래한 것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이 생긴 걸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돈 빌린 사람도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이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0,000 이하 소액 대출은 보통 괜찮은데 이게 또 투자 목적으로 빌린 거면 예외가 안 돼요. 그리고 또 $1,000,000 이하 증여성 대출, 그러니까 가족 간 대출 같은 거요. 이때는 빌려준 사람의 귀속 이자가 빌린 사람의 순투자 소득, NII라고 하죠, 이걸. 넘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빌린 사람 NII가 연 $1,000 이하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귀속 이자가 없는 걸로 봐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빌려준 사람의 세금 부담이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려면 대출 계약서에 자금 용도를 명확히 적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건강저축계좌 HSA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의료비 통장이 아니라 거의 만능 절세 계좌처럼 보이던데요? 네, 그렇게 불릴만해요. 보통 삼중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잖아요. 놓을 때 세금 공제, 투자 수익 비과세, 또 의료비로 찾을 때 비과세. 이건 기본이고요. 근데 진짜 숨겨진 보석은 네 번째 혜택이에요. 바로 급여 공제를 통해서 HSA에 돈을 넣으면 FICA 세금 7.65%까지 면제된다는 겁니다. FICA 세금까지요? 그건 401k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401k에는 없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돈을 넣는 그 순간에 바로 7.65% 세금을 추가로 아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기여 한도는 개인이 4,300달러, 가족은 8,550달러고요. 이걸 가입하려면 고액공제 건강보험, HDHP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1k랑 다르게 의무적으로 돈을 빼야 하는 RMD 규정도 없고요. 65세 넘으면 의료 목적 아니어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일반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요. 그래서 슈퍼 IRA라고도 불립니다. 와, 파이카 면제는 정말 큰데요. 자료에 보니까 LSFSA나 DCFSA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HSA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FSA는 연간 한도가 3,300달러 정도인데 그 해의 의료비로 쓰고 남으면 대부분 없어져요. Use it or lose it이죠. DCFSA는 연 5,000달러 한도로 부양가족 돌봄 비용에만 쓸 수 있고요. 반면에 HSA는 잔액이 계속 이월되고 투사까지 되니까 장기적으로 자산 모으는데 훨씬 유리하죠. 여기서 조금 더 고급 전략을 쓰자면 HSA랑 같이 제한 목적 FSA, LPFSA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한 목적 FSA요? 그건 뭔가요? 네, LPFSA는 치과나 안과 비용에만 쓸 수 있는 FSA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가능성이 높은 치과나 안과 비용은 이 LPFSA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HSA 계좌는 전혀 안 건드리고 온전히 장기 투자용이나 은퇴 자금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HSA를 보호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죠. 다만 한 가지.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같은 일부 주에서는 HSA 기여금에 대해서 주소득세를 매기기도 하니까 그 점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방세 혜택은 그대로고요. 와, 정말 다양한 전략이 있네요. 오늘 내용 쭉 정리해보면 해외 소득은 FI랑 FTC,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금리 대출 줄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귀속이자 문제 조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HSA, 이게 파이카 세금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 LPFSA랑 같이 쓰면 정말 강력한 절세 및 투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HSA의 이런 정말 독보적인 세금 혜택, 그리고 유연성을 다 고려했을 때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401k 플랜에 회사 매칭이 없다면 401k 넣기 전에 HSA에 먼저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어쩌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파이카 절약 효과까지 생각하면. 당장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한번 깊이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